언론의 숨은 의도 깔끔하게 반란해드립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언중유골. 네, 언중유골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MBC 이지성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직전에 제가 빈장이 상해가지고 지금 방송 왜요? 진행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기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지성 기자가 눈치 없이 해가 바뀌면 본인이 드디어 만으로도 이제 40대에 진입한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라는 한숨을 얘기가. 푹 내쉬는 걸 보면 제가 빈장이 상해가지고 아이고 참, 어이구, 네, 젊으셨겠어요, 네, 어이구. 아유, 광주 가서 같이 국밥 한 그릇 하시죠. 왜 나와요, 거기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왜 나와 너무 지금? 따뜻한 사연을 아까 들어서. 어쨌든 웰컴 투 40대입니다. 아, 네. 아 예. 아름다운 40대를 보죠. 네. 하여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복 받거나 말거나.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새해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도. 새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마지막 날이지만 또 짚을 건 짚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헬마우스가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제가 이제 유튜버 출신이다 보니까 유튜브 얘기 나오면은 자다가도 잠이 이제 벌떡벌떡 깨는. 네. 드디어 이 전문 분야 나왔다라는 생각에 오, 가져온 예. 게. 일단 제목 3프로 TV와 지식백과가 한국 언론에 던진 질문입니다. 오호. 이번 대선에서 사실 물론 이제 매번 나오는 레토릭이긴 하지만 정책 대결이 실종됐다. 특히 어디서 실종됐느냐? 지상파 방송과 신문사에서 이제 실종됐다.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정책 분야에 대한 소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정책 대결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네. 오히려 뉴 미디어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중심으로 그 역할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건 우리가 JB타임즈에서도 어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3프로 TV, 3프로 TV라는 경제 전문 채널에서 양당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두 사람을 불러서 정책 토크 영상을 찍었는데 공개 5일 만에 이재명 편은 388만 조회수를 넘겼고요. 윤석열 편도 226만. 그야말로 엄청난 조회수고 제가 이제 3프로 TV의 역대 다른 영상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역대급으로 조회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콘텐츠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해봤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놀라웠던 게 두 영상이 이제 공히 1시간 반짜리거든요. 원래 유튜브 콘텐츠는 10분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빠른 회전을 해야지만 콘텐츠에 대한 어떤 그 시청 지속성이 유지가 되는데 1시간 반짜리 영상을 다 보는 시청자가 많다. 아, 그거는 이제 아까 저희 그 시선집중 고정 출연자 중에 이제 우석진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또 이제 TV 토론 매니아시거든요. 네. 안 빼놓고 거의 다 보시는데 이제 TV 토론이 아니라 유튜브까지. 네. 그래서 이제 3프로 TV 저걸 다 봤대요. 네. 비결이 1.5배속으로 놓고 본다. 사실 저도 1.5배속으로 봤어요. 네. 저는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그런지 정석으로 봤는데 그렇군요. 저기 유튜브 전문이라며. 어쩐지 중간에 졸리더라고요. 1.5로 봐도 몇 번에 끊어서 봤어요. 한 번에 다 보지. 그래요? 네. 저는 윤석열 후보 편이 특히 마지막까지 보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네. 저하고 패널들하고 이제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팁 하나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1.5배속, 알겠습니다. 2배속이면 약간 말 알아듣기가 좀 약간 힘들 수 있고 1.5배속이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그렇죠. 있죠. 대선 후보들은 특히 또 이 말이 느리니까 그런 예.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분야, 좀 전에는 이제 경제 분야 전문 채널인 3프로 TV였다면 개인 분야의 대표 유튜브 채널이 이제 김성애 지식백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 G가 그러니까 게임 뜻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프로 TV의 패널들도 경제 쪽에서 오래 이제 일을 했었거나 관련 방송을 오래 했었거나 이제 이런 전문가들이라면 지식백과의 진행자인 김성애 씨도 본인이 개발자로 이제 게임사에서 오래 일했었던 완전 전문가죠. 그리고 이제 주로 다루는 콘텐츠들도 이제 단순히 뭐 게임 플레이 영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게임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혹은 법안과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전문 채널인데 여기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출연해서 조회수가 83만, 굉장히 높은 조회수고요. 안철수 후보가 여기는 이제 윤석열 후보 대신 참여를 했는데 48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참고로 이제 지식백과에 처음에 이제 출연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출연을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것도 그 자체로도 한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지난 총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와 정치를 연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정치 시사 전문 유튜브 채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해당 채널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정견을 밝히거나 혹은 뭐 이슈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밝히는 위주로 방송이 됐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 자기 진영 쪽에 가까운 유튜브 채널 편향되어 있었다는 거. 시청자들도 편향되어 있었고 정치인들의 출연도 편향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채널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논조가 치닫는 그런 경향이 강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편향성이 점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지난해 총선 때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극우 유튜브들의 논조를 너무 많이 흡수해서 그런 어떤 극단적인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총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 전문 채널이나 게임 전문 채널 같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후보들이 출연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 역량을 검증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패널들이 이제 상당히 좀 날카롭게 각을 잡고 들어오는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모습, 혹은 당황하는 모습 이런 그러니까 것까지도. 헬마서가 이제 제기하는 그 하고자 하는 문제 의식은 근데 지금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지금 저희 포함해서 저희 포함해서. 아 근데 아니 나 여기는 항변할 게 있는데 아니 하고 싶어요 저희도. 네. 안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안 나오는데. 아 그러실 줄 알고.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MBC TV TV도 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출연을 안 하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 2번인가 저희가 인터뷰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안 나오니까. 자고 나면 윤석열 후보 쪽에 섭외 요청 들어갔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안타깝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시선 집중에 뭐 여러 번 출연을 해서 2번인가요? 네, 2번인가 출연했었고 그리고 정치인사에도 MBC 라디오에서는 정치인사에도 출연을 했는데 이 이재명 후보 출연 회차들을 제가 다른 일반 회차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출연해서 굉장히 장시간을 자기 정책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시청자들의 관심도 유튜브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대체로 높다라는 걸 거고 그건 MBC 라디오가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도 공히 적용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지상파 TV에서도 적극적으로 출연을 좀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방송 출연하는 경우에는 조회수가 그렇게 썩 재미를 못 봅니다. 아 그래요? 그 차이는 좀 있더라고요. TV 출연이? 네, TV 출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독 출연을 해서 똑같이 이슈에 대해 질문하고 정책에 관해서 질문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을 때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조회수가 뛰는 경향은 또 못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TV 같은 경우는 본방송을 보거나 아니면 IPTV라든가 다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경로가 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는 만약 말 그대로 창고가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조회수 자체가 이제 전체 어떤 시청량이지만 지상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에서 TV로 보는 거라면 어떤 안 잡히는 거니까 총량 따지면 오히려 더 많을 거요. 근데 그렇게 치면 시선 집중도 라디오로만 듣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아, 그건 수를 셀 수가 없지. 그렇죠. 엄청나죠. 2천만 명 정도 되는. 그렇죠. 네. 언중육으로 그래도 모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2천만 원 심했고 한 천만. 죄송합니다. 과장을 좀 해가지고 하여튼 네. 그러니까 많이들 그 라디오 시청층은 유튜브에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TV도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좀 낮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TV가 어떤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유튜브하고는 좀 다른 측면. 그거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측면까지를 감안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출연을 못하니까 우리는 뭐 유튜브만큼 화제성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만 단독으로 출연한 경우에도 화제성이 생기는 경우도 유튜브에서는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템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방송에 그 윤석열 후보가 자기는 그 공동 토론은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연 요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인 건 맞고,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은 지상파의 토론 프로그램이 많이 경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맞아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하고 아무래도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네. 근데 아마 거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방송 심의라고 하는 게 또 아마 걸려 있을 거예요.
정말 모든 후보에게 시간을 동일한 동등하게 줘야 되는 시간을 거죠. 주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기계적 균형, 중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상파이기 때문에 지금 이 3프로 TV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 관련 질문만 던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상파는 뭐 정치, 사회, 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복지 분야를 나눠서 모든 분야에 대한 질문을 몇 개씩 해야 되고,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답변은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주어진 질문에 대한 주어진 시간에 답변하는 것을 골고루 한 명씩 듣는 것에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역시 심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아무래도 경직돼 있고 제대로 된 얘기를 듣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뭐 저도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독특하다고 느낀 게 기존에도 사실 이제 대선 같은 빅 이벤트 때는 대선 후보들을 각 직능 분야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뭐 기자들 중심으로 하는 토론회도 있지만 뭐 소상공인 협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모셔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행사들이 최근에는 지상파에서 카메라를 보내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형식으로도 이제 많이 접근성을 개선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게 그런 어떻게 보면 예전 같으면 큰 관심이 없었을 직능 분야의 간담회도 맞아요. 시청자가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자들도 거기서 후보들의 말이 나오니까 그걸 계속 기사화하고 기사를 보고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이 재생산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하고는 약간 미디어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주관하는 토론회만 자신들이 이제 구성을 만들고 뭐 패널도 선정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대선 후보를 초빙해가지고 중계하는 형식만 취했다면, 지금은 카메라만 보내서 유튜브로 바로 송출만 해도 시청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 변화되는 환경에 어느 정도 방송사들도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건 이제 수동적인 좀 측면이 좀 강하다 보니까 방송사들이 이제 좀 더 주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분야를 아예 그냥 쪼개서 오늘은 MBC가 안보 분야에 대해서만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뭐 단독으로라도 불러서 뭐 묻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 전문 패널들을 집중 섭외를 해가지고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게 막 대화가 이제 티키타카로 오갈 수 있는 방식으로 뭐 구성을 해본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구성상의 묘를 좀 추가적으로 좀 발휘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둘째 문제라니까. 일단 출연을 해야. 아니, 일단 출연을 해야. 냉정하게 이야기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선 후보만 아니라 이제 뭐 A급 연예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방송사가 자 기회 줄 테니까 나와 이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냥 점지를 해 한번 나갈게라고 해 주셔야 모시는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니까. 우리 뭐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 1위를 한 가수가 그 프로그램 안 나온 경우 되게 많잖아요. 요즘 되게 흔하잖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할 거예요? 수 없었던 1위를 1위를 한 가수도 등장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민을 만날 수 있는 미디어 창구가 정말로 없었으니까 그 자체가 기회이고 어찌 보면 특혜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갑이 방송사였었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이제 기존 매체들이 위기라고 느끼는 게 일단 3프로 TV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 자체가 이제 170만이고요. 그리고 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게 시청자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숫자를 넘어섭니다. 말하자면 3프로 TV에 나와서 스타 패널이 되면 그 자체로 어떤 지상파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불리한 그라운드로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걸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일단 그 시장 자체가 커진 면이 있고, 두 번째는 타겟 오디언스가 분명한 거잖아요. 네. 경제 어떤 유튜브 채널이고 게임 맞아요. 유튜브 채널이랑 타겟 오디언스가 딱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도도 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줄지도 분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셀링 포인트가 분명한 거예요. 후보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죠. 접근하기가. 근데 만약에 공중파 이거저거 다 물어보는데 어디서 훅 들어올지 몰라. 네. 그죠? 거기다 이제 주로 정치적인 거 어떻게든 훅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항상 경계 모드가 유지가 돼야 그렇죠. 되고. 네. 그런 점에서 후보 입장에서 접근법이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후보도 뭐 본인이 원래 평소에 관심 있었던 분야라면은 술술술 나오겠지만 내가
후보가 돼서 새로 공부하고 참모들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질문 들어왔을 때 답변을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야가 여러 분야면. 그래서 유튜브가 좀 어떤 독특한 특장점을 미디어 성격상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 지식백과 그 영상을 보면 안철수 후보는 애초에 본인이 이제 개발자 출신인데다가 오랫동안 이제 관련 업계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는 질답이 오갑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세대 자체가 이제 막 최신 게임들에 이제 익숙한 세대는 아니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온 티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이 잘 모르지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를 유튜브다 보니까 훨씬 더 솔직하게 이제 진행자하고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 잘 모르지만 뭐 이거는 공부한 티가 난다, 뭐 잘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칭찬 댓글들이 달리는 거는 아마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공식 토론을 할 때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하면 과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유튜브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좀 발휘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시간 제한이 없다 보니까 또 주고받으면서 이 대화의 심도가 좀 깊어지는 거 이런 것도 일단 다른 채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튜브가 좀 유리한 측면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3프로 TV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한테 비슷한 질문을 던져도 답변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다 보장을 하는 거죠. 다 보장을 하고 심지어 거기에 꼬리를 무는 질문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사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아는구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나 알고 있구나 또 알 수 있고 후보 입장에서도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밖에 말할 수 없었는데 큰 그림밖에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내가 더 펼칠 수 있구나. 어느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여기는 너무 자유롭고 되게 좋은 토론의 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후보 입장이든 오디언스 입장이든 질문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 기존 방송 매체를 이제 오가면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좀 강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존 매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에 어떤 의제 설정 기능을 유튜브에 선점을 당한 셈이어서 이 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대선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가 더 유리하구나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는 그게 추세가 똑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매니아층이 형성이 되면 어느 순간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 매니아층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그 커뮤니티가 어떤 그러니까 기반을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그 종목 선수들에게 상당한 어떤 뭐냐면 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파워풀한 어떤 지위로 올라가 버리면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특정 종목과 커뮤니티가 이제 더 우선시되는 이런 어떤 그 흐름을 가는데 지금 이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매니아층이 아니라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 어떤 형성이 되고 이제 그 이익 집단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있었고 단체에서 대선 후보를 불러서 뭐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는 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매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것이 미디어로 수렴이 됐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매체화되는 거는 일도 아닌 시대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되니까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레거시 미디어로 그게 수렴이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제 기존 어떤 뭐 레거시라고 할지 올드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디어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떤 입맛이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지금 시대적 추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런 토론을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양당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가장 핫하니까 두 사람만 불러서 토론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을 이상 충족을 하는 후보는 무조건 다 우리가 그렇죠. 초대를 해야 되는 지지율 의미가 얼마 있어요. 이상 되면 지상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도 같이 한 자리에 모셔서 토론을 해야 되는 그리고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되는 그런데 시청자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거대 양당의 후보에게 많이 쏠려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100% 충족시키기는 레거시 미디어는 그런 어떤 기준 심의 때문에 또 힘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지상파 아니면 또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지상파의 또 의무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입맛은 쓰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건 어찌 본다면 추세인 것 같아요. 시대죠.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공수처의 통신 조회 네. 문제입니다. 네. 지금 이제 보수 야당과 언론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정치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한겨레를 비롯한 이 매체들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했던 일이다 이런 식의 주장.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나온 김에 이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반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연 이제 정치 사찰을 주장하고 있는 이 보수 언론들이 그런 문제 의식에 맞는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었는가를 좀 돌아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지난 5일에 이제 김준우 변호사가 공수처로부터 통신 조회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에 네. 논란이 시작되고 곧이어서 언론인들도 그 통신 조회 대상에 포함이 돼 있다. 다수가 이제 말하자면 통신 조회를 당했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면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언론 사찰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예. 기사들을 이제 쏟아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뭐 그거를 좀 모아봤는데 지난 17일까지만 뽑아봐도 이렇게 많은 보도들이 TV조선 기자들 사찰 의혹이라든지 신문기자 변호사 통신자료 뒤졌다 통화기록 통째로던 공수처 등등 조선일보, 문화일보 같은 이제 보수 매체들이 강력하게 성토를 하는 보도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논조를 항상 유지했다면 이제 일관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2017년에 비슷한 문제 제기가 됐을 때는 전혀 다른 논조를 보였었다는 거죠. 2017년에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 사찰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기억나요. 예. 네.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2017년 10월이었는데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수행비서와 배우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찰이다라고 의혹 제기를 했는데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곧바로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따와봤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2017년 10월 11일에 낸 기사는 타이틀이 아예 이제 팩트 체크입니다. 홍준표 대표를 팩트 체크한다. 그래서 홍준표가 말한 통신조회는 번호의 주인을 확인한 것일 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신 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서 썼습니다. 중앙일보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가 주장한 정부의 통신 사찰 확인해 보니라는 2017년 10월 11일 기사를 통해서 사정 당국이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통신 자료 조회인 것으로 사찰 주장은 무리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일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사찰 논란 빚은 통신 조회라는 기사에서 검사 출신인 홍 대표가 통신 자료 조회와 통신 사실 확인을 구분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반응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는 이거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라고 썼었던 보수 언론 매체들이 이번에는 기자 사찰이다 혹은 정치 사찰이다 이제 이런 식의 논지를 펴고 있으니 독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계속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소위 말하는 이제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그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수 매체들이나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단순히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둔 것일 뿐이다. 사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모아들이는 행위까지도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다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거를 두고 사찰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강도와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이게 합당한 주장인지를 좀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겨레를 향해서 한겨레 보도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이제 검찰총장 당시에도 282만여 건의 통신조회를 했었다라고 비판 보도를 하니까 그 기사를 두고 물타기 기사다. 어떤 물타기 기사냐? 그 언론, 그러니까 한겨레죠. 그 언론이 그야말로 민주당 기관지임을 자인하는 물타기 기사다.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검찰총장 시절에는 별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 기사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여당 기관지니까 하는 얘기고라고 일소하는 이런 언론관이 합당하냐 이 부분까지를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통신조회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법논담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갈라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통신조회라고 하는 게 제가 검사예요. 임경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의자로 입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혹시 공범 관계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그 임경빈이라고 하는 피의자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럼요. 네. 하면 이제 번호가 쭈르륵 뜨는 건데 네. 번호만 봐서 이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통신사에 이 번호의 주인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게 통신조회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야당 의원이 들어가 있다, 기자가 들어가 있다는 뭐냐면 일부러 야당 의원임을 알고 조회를 한 게 아니라 조회해 보니까 야당 의원이더라. 그렇죠. 뭐 기자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 얘기는 좀 약간 달라요. 네네.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가장 기초 사실은 이거죠. 이걸 가지고 사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요 얘기는 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무엇을 수사하다가 그렇게 됐는지 맥락을 또 봐야 되는 건데 이게 전혀 이 의원들과 관련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의 뭘 털었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이 국힘당 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힘당 의원이 핵심 피의자, 거기서 뭐 핵심 당사자, 뭐 통화 내역, 조회, 그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은 보는 게 안 보면 오히려 이거는 봐주기 수사가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런 고발 사주 관련이었다는 얘기는 쏙 빼버리고 그냥 나의 통신 조회를 했다는 부분만 부풀려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코미디죠. 특히 그것도 검사 출신 윤석열 후보가 그러는 건 코미디죠. 다만 이제 뭐 좀 전에 그 본방송에서 박주민 의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제 통신 조회가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제 본인이 아예 모르게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많고요. 네, 의무적으로 네.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당사자에게 너의 통신 사실을 조회했다. 저도 사실 이제 예전에 방송사에서 일할 때 몇 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제 거를 조회했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제가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제 정보를 확인했었다는 거를 저는 이제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게 나중에 내가 확인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알려주니까 모르고 있는 상태였고, 뭐 때문에 조회를 했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찝찝하죠. 네, 문제가 있다. 뭐 찝찝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이제 국회에서 답변했던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네.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얘기거든요. 너무 수많은 통화 목록들이 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괜히 이제 쓸데없이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는 피의 사실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사전에 우선 제외시키기 위해서라도 누군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부분은 좀 같이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전에 했던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가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TV조선 기자가 이제 했다라는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 보도 이게 아마 이성윤 아마 그 지검장 네. 출석할 때 이제 아마 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기자의 착발신 통화 내역을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이 될 수 있다면 범죄 첩보를 입수해서 범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용차 에스코트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 CCTV 영상이 보도가 됐다. 그럼 그 피의 사실을 공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자도 피의 사실 공표 혐의 때문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참고가 될 수 있는 게 기자이기 때문에 기자를 그러니까 그 조사할 수 있다. 성립이 되죠.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피의 사실 공표 혐의를 두고 하는 수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내부에서 누군가가 흘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보자 색출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으로. 네. 그러면 일단은 그 행위의 어떤 목적성에서 정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저는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의 가족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부분이죠. 보도한 기자를 딱 찍어갖고 이 기자가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를 그러니까 들여다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자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공수처에 설명할 때는 CCTV 영상은 수사기관 외에 이제 확인하는 게 문제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회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기자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런 식으로 상관이 따지면 없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어떤 뭔가 그 내부 정보가 이게 이제 물론 피의 사실이 아닌 네. 그것과는 상관없는 어떤 내부 정보가 제보에 의해서 언론 보도로 탔으면 그 보도했던 기자 전부다든가 척발신 통화 내역 다 뒤져봐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냐? 이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럼 결국 제보자 찾아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뭐 제보자 입장에서 당연히 위축이 되고 이게 이제 그 한 건 두 건 쌓이다 보면은 제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결되어 버리고. 네. 그럼 그거는 어떤 그 국민의 알 권리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분명히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조금 전에 헬마스 아주 재미난 포인트를 저는 제게 줬다고 보는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죠. 통신조회는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 이건 이율배반이냐 일관된 거냐 요건 아주 재미난 지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굉장히 좀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사찰이 어디까지가 사찰이냐 이거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법철학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범주를 규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사 사찰 문건 때 이미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검찰에서 한 거는 사찰은 뒷조사 아니냐. 그것도 그렇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네. 예를 들어서 미행이나 감시 도감청이나 예. 이런 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한 어떤 뒷조사가 사찰인데 아니 언론 기사 모아놓은 게 어떻게 사찰은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통신조회는 그러니까요. 특히 통신조회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주장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도 사찰이 아니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정당한 통신 조회도 사찰이라고 해버리면 범주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그냥 자기들이 편의대로 그냥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2017년에 홍준표 당시 대표에 대해서 사찰이 아니라고 했던 주장하고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것 같을 때는 갖다 쓰고 아닌 것 같을 때는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언론사의 보도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에게도 적용되는 거고요. 2017년에 국회에서 2017년 10월에 증언을 할 때는 이거는 통상적인 가입자 조회일 뿐이다라고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를 했는데 2021년이 되면 그거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하니까 이건 사찰이다. 공수처장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뭐 이렇게 지켜보는 유권자들은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어제 거거든요. 공수처장이 되게 억울해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회한 건보다 검찰이 조회한 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은 그렇죠. 쏙 빠지고 공수처만 남부지검하고 인천지검에서 한 게 더 많죠. 네. 네. 뭐 어렵게 그러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네 글자 뭐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죠. 예. 그리고 뭐 그 정리됐죠? 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면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정말 또 라는 아픈 얘기인데요. 이야기네요. 네, 네. 지난 26일입니다. 이제 김건희 씨가 일명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문만 읽고 6분 만에 이제 퇴장을 해서 네. 그거가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렇게 중요한 사건에서 당사자가 나와서 아무 질문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거기에다 대고 용인하고 질문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취재를 했는데 취재진이 그날 질의응답이 없었던 이유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전에 취재진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입장 발표를 하기 전에 뭐 선거대책위원회에 이제 공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10분 정도 취재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소통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설명인데 질의응답을 하는 게 맞는데 김건희 씨가 이제 정치 분야에 일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낯선 상황이라서 진심과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달라. 대신에 자료를 배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설명을 들으면 당장 드는 생각이 진심과 다른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규정을 하는 거냐. 김건희 씨가 말을 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를 김은혜 의원이 규정할 수는 없잖아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나 혹은 뭐 취재진들이 일단 1차 판단을 하는 것이고 만약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본인이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자회견이라는 건 원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사인 건데 이 답변이 이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선대위에서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질문 답변을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이제 이 답변 이것도 이제 합당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렇게 선대위에서 먼저 양해를 구하면 진짜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거냐?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그런 어떤 양해를 구한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수용을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수용을 그러니까 해야 됐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문제잖아요. 논점은. 자 그럼 여기서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걸 수용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 자체가 취소될 수도 만약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또 다른 가정적 질문이 성립이 될 수 있잖아요. 이재성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캠프에 출입하는 기자들과 선대위는 긴밀하게 또 관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기자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정보를 듣고 취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해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상대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하나가 고려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아예 김건희 씨가 등장조차 하지 않는 상황. 사실 또 등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또 유권자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 나오지 않지? 왜 직접 설명하지 못하지? 그러나 기자들은 또 취재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또 있죠. 그렇죠. 김건희 씨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얘기들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만약에 뭐 무마시켰을 때 안 나오게 만들었을 때 기자단이 또 들을 수 있는 비난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데 또 질문하지 않는 기자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욕을 먹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 고민이 너무 참 질문하는 많았을-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생중계되는 상황인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한다. 이거에 대한 비난은 예상을 못한 기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고 기자단 안에서 토의가 있었을 텐데 뭐 저는 이제 제이비 말씀대로 그냥 김건희를 드러내자. 기자회견장으로 끌어내자. 끌어내자는 표현 좀 그런가요? 아무튼 뭐 올리자. 이게 더 큰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가중치를 뒀을 때. 그런 그리고 어떤 욕을 이제 먹을 무언의 뻔 합의 하면서도. 같은.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정치인 특히 대선 후보 관련해서 또 그 배우자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양해를 구하고 질문 안 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좀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하기도 어색하기도 하고요. 본 적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기자들이 이런 제안을 받는 것은 엠바고 관련해서 어떤 그 주최 측에서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정부 기관 아니면은 뭐 의원 선대위 쪽에서 이거는 언제까지만 보도를 미뤄달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언제까지만 보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에 터뜨려 달라라는 것도 사실은 기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네. 엠바고 역시 기자들의 동의와 합의 하에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그 취재 현장의 협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엠바고도 사실 일종의 협정이죠. 신사 협정이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들은 이제 준수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도 이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거죠. 뭐 장관님이 되든 누가 되든지 그러면 이제 그 기자철이 와서 네,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일정상 저 한 30분만 할게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30분 안에 뭐 몇몇 기자 질문하면 다 땡인데 왜 당신 맘들이 일방적으로 그러냐 안 해.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30분만 합시다. 해놓고 계속 질문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약속 지켰으니까 이제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있으면 그 일방적인 거 아니야?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건 일종의 어떤 협정이라고 봐야 네. 되니까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일단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협정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아예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였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지점에서 어떤 나오는 고민일 수 있다. 일단 그 점은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어떤 논점을 기자들한테 갈 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 뒤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JB타임즈에서 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제가 제일 의아했던 게 대국민 사과는 김건희 씨가 했는데 해명 자료는 국힘 선대위 명의로 냈더라고요. 네. 그거는 김건희 씨 명의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와 관련된 해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좀 뭐 이상한 그림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그죠.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기자회견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목적이 뭐냐면 유권자와 국민들의 의아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드린다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만 선전하고 내지 홍보하고 끝이겠다라는 철저하게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건희 씨의 사과 내용과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배포한 해명 자료의 내용이 서로 또 배치되는 논조 자체가 배치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김건희 씨를 소위 말하는 끌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카메라 앞에 세워서 그 자체로 보도 가치를 창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뭐 저는 그게 그 자체로 보도 기능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정을 잘 맺어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인물을 언론 앞에 서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다만 이제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좀 추가로 그 의문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끌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다면 이제 퇴장을 할 때는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협정이 종료가 된 거죠. 이제 공식적인 절차는 끝났으니까. 그렇죠. 왜 안 따라붙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중요 취재원이라면 대부분은 우르르 이제 쫓아서 나가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윤석열 후보가 뭐 정책 발표를 해놓고 질문 한 개 받고 땡 하고 나갈 때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왜 질문 안 받고 그냥 나가냐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질문 막 하더라고요. 아니, 협정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었겠죠. 아. 백불도 없다, 백브리핑도 없다, 따라붙지 말아라, 질문하지 마라.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을 던졌었는데 왜 김건희 씨한테는 이제 뭐 이를테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제스처이기도 할 텐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협정의 내용도 기자들의 단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저는 이 점은 지적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에서 자 김건희 씨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 안 받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그럼 못 받겠는데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당신들이 기자회견을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걸 기사로 쓰겠습니다라고 기자들 안에서 협정을 맺으면 다시 말해 기자들이 단체 행동에 들어가면 저는 협정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저는 그런 점에서 그 기자들에게 문제 제기는 정확히 그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협정의 결과가 이전에 협정이 도출되기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 얘기 없이 네 알겠습니다가 됐느냐 밀당이 이루어지다가 나온 결과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밀당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출입 기자 언론사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는 뭐 보수 언론도 있지만 진보 언론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순순히 한 번에 순응했을 리가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건 안에서도 얼마나 기자단 안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경험들 저는 많이 했었고 그거를 또 모으는 게 기자단 간사의 또 힘든 몫이기도 하고 그냥 순응을 하진 않았을 건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또 그리고 밀당이 이루어지다가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일정한 어떤 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취재의 어떤 루트가 기자회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본다 가장 기본적인 취재는 기자 개개인이 언론사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김건희 씨를 밀착 마크해서 취재를 하는 게 가장 기본 루트죠. 네.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지금까지 이제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화를 한 기자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많다면서요. 네. 근데 보도량은 극히 적잖아요.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니 그러면 심심풀이 땅콩으로 그냥 그 시간 때우려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통화한 내용을 보도한 거는 지금 YTN하고 오마이뉴스하고 뉴스버스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취재 목적으로 전화를 했고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보도 안 하냐고요. 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다 들어놓고 막상 보도는 하지 않는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막 얘기를 다 한 다음에 끊으면서 근데 기자님 이거 오프예요? 이건 성립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취재 현장에서 협정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이지선 기자라고 하는 이지선 씨라고 하는 어떤 그 취재원하고 취재를 하는데 이지선 씨가 자 오프를 조건으로 취재에 응대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거는 경우가 있어요. 5% 내가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를 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겠는데 다만 5% 조건으로 하면 받으면 취재하면 보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게 협정인 거죠. 취재원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취재에 응해서 이지선 씨가 저한테 얘기를 다 했는데 끝나가면서 근데 김 기자 그거 오프예요. 이거는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자가. 그럼 협정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하고 통화를 다 했는데 맨 뒤에 가서 근데 기자님 이거 보도하면 안 돼요는 이건 협정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치권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취재원이 있었어요. 모든 언론사가 다 이 취재원을 통화하고 싶어하고 쫓고 싶어하지만 이 사람의 연락처를 아는 언론사는 제가 알기로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았고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 취재원과의 전화 통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어쨌든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될 거니까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이 취재원과 나와의 통화 관계에는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통화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공식 석상에 나올 일이 있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질문 안 했으면 좋겠다.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다. 왜? 나는 따로 전화해서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단독 그렇죠. 욕심. 네.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면 모든 기자가 함께 듣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개인적인 통화를 나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단독 욕심 때문에 질문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 통화 매일 하지만 그걸 매일 기사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나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계속 통화를 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과의 협의 없이 이 내용을 보도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나의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원으로서의 역할, 내 단독의 욕심보다는 정보를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는 거에 더 가중치를 두면은 보도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그 기자 판단의 몫이죠. 기자의 판단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협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협정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추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저도 그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답답했던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질문을 왜 안 해 분노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곱씹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 김건희 씨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기자가 있을 것이고 모르는 기자가 있을 거예요. 그럼 알고 있는 기자들은 통화를 한다 해도 그거를 매번 기사화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전화번호가 삭제당하고 차단당하겠죠. 그렇죠. 차단당하겠죠.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그냥 통화만 하다가 정말 이거는 보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굉장히 큰 어떤 건수, 워딩을 잡았다. 그러면은 연락이 끊기는 거 감수하고 보도를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밑자락 까는 해요.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기초 작업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도 가치가 있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협정은 선이냐 후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기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기자들은 이 강단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은 또 거기에 동화돼서 쉽게 동화되고. 인간 어떤 휴머니즘이 갑자기 발동을 해서 뭐 그러는 경우도 많죠. 그럼 이건 어떤가요?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좀 취재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야에서 이제 넘나들면서 그 이제 기자들을 상대하는 공보 업무를 담당했던 정치인들을 좀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당 출입이냐 야당 출입이냐 이제 어느 쪽을 오래 출입했느냐에 따라서 기자들 어떤 집단군의 성향도 자기가 보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진보 매체든 보수 매체들은 가리지 않고 해당 그 출입처의 분위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 출입을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를 더 잘하고 보수당 출입을 하는 기자들의 집단은 대체로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수능적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가기보다는 그 정치인들 얘기인 건지 그냥 그건 좀 동화된다라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이제 그거를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출입을 하면 국민의힘의 관점에서 자꾸 정치 현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각의 동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보수 쪽이기 때문에 좀 더 야하고 진보 쪽 출입은 좀 더
세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게 또 일리가 아예 없는 말이 아닌 게요. 이상하게 그게 있어요. 진보 정치인은 이래야 해. 보수 정치인은 뭐 어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에이 쟤는 저럴 수 있지.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잣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자들 마음에서도. 그게 어떤 뭐 부정부패나 어떤 뭐 이런 재물 뭐 이런 어떤 뭐라 수재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런 게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어 진보 정치인은 조금만 뇌물을 받아도 용납할 수 없고 보수 그런 정치인이 점은 맞으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지. 그런 잣대처럼 기자들 마찬가지로 아니 진보 정치인이면 기자들과 소통도 잘해야지. 국민과의 소통인데 다 투명하게 내놓고 대화를 해야지라는 마음이 없지 않아 깔려 있어요. 이게 만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보당의 어떤 후보나 정치인은 만만하다가 아니라 너희는 진보당이니까 더 소통을 해야지, 더 노력을 해야지 라는 기대감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그 공보 담당 정치인들한테 했었냐면 이 이슈가 나오면서 김건희한테는 왜 질문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이 계속 이제 민주당 쪽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를테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백브리핑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기자들이 이제 붙으면서 막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서 막 질문을 쏟아내고 소리 지르고 이제 이런 장면과 이제 비교를 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느끼기에는 어떠냐? 이제 이랬더니 일부 정치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느끼기에도 내가 여당에 있을 때랑 야당에 있을 때랑 이런 어떤 기자단의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니 혹시 그런 게 제비께서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나에게 떡밥을 준 적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안 주고 가면은 날 그냥 그렇지 해. 근데 맨날 주던 사람이 갑자기 안 주면은 때로 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 기자들 중에서 국회처럼 아마 가장 많은 기자가 등록되는 게 국회 쪽일 국회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극히 제한된 매체의 기자들만 들락거리는 어떤 뭐 특정 정부 부처의 어떤 기자들 이런 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고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마크 맨델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도 뭐 마크 맨델 부탁고 그러니까 마이크 드리면 이거 한마디만 해주세요. 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고려를 한다면 그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다만 조금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헬마우스가 발제했던 그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먼저 걸었을 때 이제 기자들이 아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논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그러니까 발언권이 세고 이런 어떤 매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보수 정당을 출입하느냐 진보 정당을 출입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보기에는 기자가 너무 많다. 그렇죠. 수백 명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되고 아무튼 이 문제는 그렇게 그 단선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좀 짚어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어떤 취재의 용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협정을 맺어야 되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 그럼 용인될 수 있느냐. 문제 딱 이거잖아요.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 김건희 씨의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맞습니다. 결국 또 근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돌아가면은 기자는 질문을 해야 되죠. 뭐 기자가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그게 직업인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뭐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없었다는 부분은. 근데 문제는 저는 그게 결국은 그 세상은 대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질문이 막히면 그 사후적 질문이 따라붙게 돼 있죠. 김건희 씨 기자회견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사후 보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회견의 효과는 반감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다 결국은. 그게 대가다. 이거는 김건희 씨 쪽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좀 새겨서 들어야 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봉쇄한다고 영원히 질문이 봉쇄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니 국힘당 쪽에서도 얼마나 뭐 걱정됐으면 왜냐하면 후보도 본브리핑에서 말실수가 나와서 뒤에서 해명하느라 너무 애를 썼는데
오죽도 저는 김건희 씨는 굉장히 진담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통화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많은 하고 얘기를 싶은 하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신박한 해석이에요. 본인은 굉장히 좋은 취재원이에요. 이게. 네. 근데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엄청 그걸 누르고 막았을 충분히 수 있다는 그럴 수 있죠. 거죠. 한번 알아볼 사안이긴 하네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본방을 너무나 이제 그 바트게 이제 그 끝나는 바람에 우리 촌철님들한테 제대로 그러니까 송년회에서도 못 드렸는데 저희 방송이 사실은 우리 촌철님들이 없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제 그 언중 요구를 함께 해주신 이지성 기자, 헬머스 임경빈 작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촌철님들이 저희와 함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었던 거니까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새해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 시선 집중도 우리 촌철님들과 함께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네. 언중요골이 2021년 시선 집중의 마지막 코너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네. 두 분 수고하셨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저도 함께 물러가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촌철님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강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